네, 오늘의 예산은 423억 133만 4천 원입니다. 이용자 단계 2번 단금.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신우 씨, 타요. 나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하니까 안 된다는 게요. 그냥 이제 퇴원만 시켜줘도 여기에도 한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병원에 그거 안 갈렸는데 어쩌고 잡아 넣었어요. 나는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어요. 도착해서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 그분이 저 듣는 데서도 그랬어요. 정신은 절대 퇴원 못 시킨다고 얘기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문제였는가. 돈 훔쳤다고 그 법원에 가도 징역 그렇게 오래 안 살려요. 아닌가요? 14년씩이나 그렇게 징역 나오나요? 그 친구는 일단은 수급권자고 입원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의 모든 돈이 병원으로 나오니까 그 환자에 대한 케어에 돌봄에 대한 비용이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장애인을 좀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사실 이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꼽자면은 그 환자 유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이 법인 산하에 있었고 그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시설이 있다 보니까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정신병원 병동이 비어있으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빈 병동에 이제 회전문입 퇴원이라고 하죠. 그때. 네네, 그렇죠. 비면 채우고. 그래서 고발장에 명시된 피해자 9명 중에요. 네. 입퇴원 기록이 있는 8명의 의료급여 지급액을 다 합하면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뭐 기간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그럼요.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를 정한 만큼 받는 것인데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는 그 정액수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입원비, 뭐 주사료 등 이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그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는 남는 그 진료에서 남는 금액을 여기서 보면은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것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약을 처방했다거나 치료를 뭐 덜 하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그 남는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급여 수가가 크다 작다 이걸 여부를 떠나서 간에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이제 의료급여 수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낸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걸 말씀드리면 이 사회 안전망인 이 복지기관에서 양의 뭐라 그럴까요? 탈을 쓴 늑대처럼 둔갑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환자들이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상가관장이 이게 끄고 가는 게 환자들 이게 끄고 가가 침대 앞에 끄고 가가 문까지 돼. 야 개새끼들 자꾸 그때는 막 야 이 새끼들아 소리 되게 지른다니까 저 상가관장이 뭐 섞이면 그런다 나. 근데 저 선생님 한 번씩 여기에 와가 한두 번 꿈꿨다니까 내 혼자 있을 때. 와 그때 꿈꾼 거 땀이 이빨이 나가 신땀이 나가 애 나오니까 꿈이 돼.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근데 뭐 청소기 밀고, 발 포고, 애들 뭐 기저귀 채우고. 기저귀요? 예, 나 묶은 사람 이것도 채우고, 이제 똥 싸면 이것도 시켜주고. 보살인데 시킨 게 똥 싸고 그냥 애들 상태 안 좋는 똥 싸면 이건 우리가 시키면 안 되는데 보사가 이제 야 한잔 하면 부부가 또 시키고 또 뭔가 또 뭐 어느 사람은 바다에 어느 사람은 위부 닦아야 샀고 그때는 좀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부당하게 이렇게 청소나 뭐 치우는 것 같은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권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보통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작업 치료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강제 입원이 워낙 뭐 흉흉하게 일어나다 보니 일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백퇴혈증 김관혜가 생각나요. 예, 2018년 이 A 법인을 조사한 결과 법인 산하의 재활원 이용자 중 해당 병원 입퇴원 전력이 있는 거주인이 7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강제 입퇴원 피해자가 9명, 그리고 또 의심된다라는 의심 환자가 14명이었는데, 근데 이 한 또 짚어볼 대목이요, 김경은 사무국장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쉬워요? 사실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이제 한간에 이제 강제 입원이 워낙 뭐 흉흉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제 강제 입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이 강력하게 개정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입원이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강제 입원이라든지 행정력을 통해서 입원시키는 것이 많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접 원해서 입원한 자의의 입원이 있고요. 보호의무자 1명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동의 입원, 그다음에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보호 입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인데 응급 입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렇게 입원이 필요하다. 자타의 위험이 있어서 좀 치안이라든지 좀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경우 입원한 경우 이제 행정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요원이라든지 전문의가 이제 의뢰를 지자체에 하게 되고요. 지자체가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청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확인되면 이제 지자체가 행정 입원을 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거쳐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래서 실제 행정 입원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확인해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요. 우정 박사님, 행정 입원 이 절차를 봤을 때는 환자 입원에 대해서 지자체와 해당 시설 모두 충분히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런 행정 입원 이 복잡한 과정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 보면 전문의 진단 후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대면 심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대상자가 심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만 이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면 심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전문의의 진단서를 보고 그냥 판정을 하는 거죠.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럼 장애인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뭐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특히 무연고 장애인들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할 텐데 이런 제도를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절차상의 허점이라고 네네. 방금 전에 우리 우지영 박사님이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돼 있죠? 그 2번 적합성이죠. 예, 전문의의 진단서를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는 구조인데요. 2번을 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이렇게 2번 적합성 심사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장할 때도 또 그걸 그렇죠. 본다는 예, 거지. 그렇다면은 정신질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도 한두 번 만나는 거로는 장애인의 뭐 정도나 문제 이런 것을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시설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정황, 또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의혹, 이렇게 A 법인에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처음이 이제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 김경일 사무장님, 대체 A 법인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작년에 이 법인의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3번째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인 A 법인이 이제 8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이제 비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의원급으로 처음에 개설이 됐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96년도에 A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잠깐만. 96년이면은 뭐 이게 진짜 이제 20몇 년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이어져 올 수 있나요? 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제 의혹입니다. 사실 이제 법적인 처벌이 있었다든지 뭐 기소가 되었다든지 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패키지로 아주 세트로 다 네. 들어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문제가 됐던 게 제가 볼 때는 좀 생활교사의 부당 노동 행위인 것 같아요. 그 생활교사 말 그대로 이렇게 생활인들을 돌보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생활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이 시설에 뭐 개보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중축 공사를 할 때 이럴 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이 시설에서 실제로 시켰고, 그리고 시설 내에 재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국비랑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생활교사들의 임금 또는 뭐 지원금들이 다 국시비로 들어오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은 수익 사업뿐만 아니라 이 인건비를 통해서도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예.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최선을 다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 법인이 20년간 운영을 해올 수 있었는지. 김경일 사무국장님, A 법인의 이 문제, 근데 왜 이제야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이제 복지 마피아라고 하죠. 퇴직 공무원이 법인에 이제 유착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으로 내려온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공공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가 복지 마피아라고도 하는데 그에 맞먹게 사실은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족벌 경영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공재정의 성격이고 해산하게 될 경우에 자녀재산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이 실제로 법인의 이사진을 다 장악하면 사실상 법인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운영이 됩니다. 이 법인도 실제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법인에 운영했던 사람들,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사진들이 다 가족들이었던 거죠. 시설 역시 마찬가지였고 하다못해 산하시설의 직원까지도 이제 가족들이 채용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친척이 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밀착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밖으로 표출될 수가 없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백투혈통 중간애가 생각이 나요. 정말 똑같은 구조, 비슷한 구조인데 철저하게 폐쇄적인 구조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없었으면 이거 정말 그럼요. 밝혀지기가 되게 그럼요. 힘든 사건이죠. 또 그랬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A 법인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또 내려와서 이제 부정수급 관련으로 이거 법인에서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지도 점검을 같이 했고 현지 조사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상으로 뭐 대상자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조치를 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분으로 해가지고요. 이 부분도 지금 고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 이 부분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는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전에 관리자분들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중인 내용은 네. 그래서 결과에 따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부분은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상세 불명예 뭐 정신지체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써 있던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담당 의사하고 의사 관련해가지고 소견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니까. 저희 부산 MBC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이미 얘기를 드렸고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촬영도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시고 인터뷰도 저희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경찰 쪽에서 하고 계시고 일단 저희가 법인에 소속된 산하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 드려보고. 예.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여기 계신 분이 병원 입원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있죠. 많아요. 보통 이 중증시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증이라서 다른 일반 중증과 병원에서 입원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 내에 중증과 병원이 있으니까 보통 저쪽으로 많이 가요. 법인에 전화 왔어요. 인터뷰 하지 말라고. 법인에 전화 왔어요. 인터뷰 하지 말라고. 예. 법인에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예상했던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빅벙커 제작진이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으나 A 법인은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 그야말로 물어볼 게 참 많은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A 법인의 취재 요청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그쪽의 입장을 듣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떤 대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예,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관리 감독이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의원님, 시설 소재는 울산인데 네. 왜 관리 감독은 부산시가 해서 이렇게 되나요? 네, 저도 이거 굉장히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보니까요. 86년에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체결한 그 행정협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 남구에 그 복지법인 사무실이 있고요. 경상남도에는 법인 산하 시설들이 그곳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협약서상 제4조에 각종 보호 비용은 전액 부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사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의하면은요.
사무실과 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이 운영되는 곳에 지자체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항을 또 보면은요. 이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재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현재 지금 와서는요. 울산시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쉽지 않죠. 19년 1월 기준 강서구에 소재해 있던 법인 산하 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곳이 김해와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A 법인 시설의 경우도 강서구에서 5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가는 데만 그 2시간 반 넘게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설을 점검하러 갔는데 얼마나 피로도가 쌓이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그것을 점검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실무자이시니까 네. 김경일 사무국장님께 물을게요. 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 뭐 아까 내부 고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동네 문화라든지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가깝게 공유돼야 뭐 내부 고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파악이 저절로 되는 부분도 그런 것도 많잖아요. 있겠죠. 예,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전혀 사실상 뭐 지금 딛고 있는 지역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아웃 오브 안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는 울산시가 실제 그 소재지니까 울산시가 관리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시설이 현장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하는 게 맞는데 절대 안 받죠. 네. 근데 2007년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울산시한테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네. 이제 안 된 거죠.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울산시 시장이라도 안 받겠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더 관리 감독 강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관리 따로 운영 따로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 공방이 생기는 거죠. A 법인 내 거주 시설인 요양원과 재활원 관리 감독 권한은 이제 강서구청에 있는 거고요. 근데 A 법인 산하 시설인 B 정신병원의 관리 감독은 울산시와 울주군청에 또 있어요. 그리고 B 정신병원 환자들에 대한 책임은 그 울주군 보건소에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됩니다. 네, 이 하나의 법인에 이렇게나 많은 기관이 지금 얽혀 있어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저희 관련 기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병원은 울주군청에서도 관리를 한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울주보건소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도 감독하는 거는 울주보건소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하여튼 시를 저 보건복지에 보고를 하고 그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라 하면은 그 이제 시에 내리고 시에서는 또 요 울주보건소에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환자에 대한 뭐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고요. 행정입원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일단은 그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 의사나 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그분들이 이제 절적으로 진단 보호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전문의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입원에 대한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원에 대한 뭐 권한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만 그 환자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의료인이 아니고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설 관리 관련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대부분이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제 점검을 뭐 가야 되겠다 하면은 뭐 행정 점검을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하더라도 어떤 행정 처분을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지자체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구에서 점검을 일단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보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장이 부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냥 답답합니다. 예. 자,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이렇게 하여튼 들어봤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9년 한 해 A 법인에게 지급된 국시비 지원금이 운영 지원금으로 57억 9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1억 6,9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부산시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이 423억이라면은 전체 7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여기에 운영 지원금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업비 명목을 주는 이유는 이용인들이 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행해지지도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요. 결국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자, 20년간 잘 숨겨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이제 어쨌거나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문제 발생을 막지 못했다면 알려진 이상 해결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정 박사님,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다시 재발된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부산시도 직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희망원 사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17년도. 네네. 이 희망원 산하시설 글라라의 집이 있어요. 2년 8개월 동안 노숙인과 장애인들이 총 129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래서 법인 내 장애인 시설은 폐쇄가 됐어요. 남은 시설은 이제 그 대구시가 복지재단 설립해 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거주했던 그 장애인 70명은 이제 시설에서 벗어나서 독립생활을 하게 되고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온다, 네네. 시설을 벗어난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개념 어떤 그 장애인은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통념 같은 것들 그것들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립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꼭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중증 장애인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행정이 다가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일 사무국장님, 탈시설, 시설 폐쇄, 법인 해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안, 대안 없습니까? 그것 외에 사실 당장의 당면한 어떤 대안이 뭐냐라고 보면 2018년도에 그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특별 점검을 부산시가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조리원 위생원의 어떤 허위 종사자를 이제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고 등록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뭐 입소 보고를 누락하고 뭐 횡령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한 6억 정도. 그래서 이제 시설장을 해임하고 법인 이사진 전원을 이제 외부 추천 인사로 교체를 했었고요. 시설장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 이제 형제복지원도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법인이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법인을 교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이사들이 형제복지원 운영했던 이사진들과 관계 있는 사회복지계에서 한 통속으로 좀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사진으로 들어가다 보니 교체했는데도 제대로 교체가 안 됐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18년도 특별 점검을 통해서 이사진을 완전히 외부 이사를 교체하고 어떤 기존의 관성에 있었던 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단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 법인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시설의 문제냐 법인의 문제냐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시설의 문제인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가 하나의 또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A 법인의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좀 조치가 필요할 그 것입니다. 인프라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네.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그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서구 소재 장애인 복지 생활원 이것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지금 이 법인 같은 경우에도 무리해갖고 관선 이사가 들어간 경우인데 그나마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A 법인은 이 규모보다 엄청 지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물론 절차도 밟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선적으로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앞으로 들어오는 이 장애인 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계속 인원을 채워 들어가면서 이거 문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 캐파를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장애분들은 탈시설, 자립주거 지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길을 막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사회 서비스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좀 미비하긴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는 어떤 서비스원을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가 차원에서 이 지금 보조금 말고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 돌봄 사업비도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그 투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은 미비한 상태라서 좀 법적으로 안비가 되면 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확충이 돼서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에서도 보호받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 시설 밖에서도 경계를 허물고 나와서 좀 장애인들의 복지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참 그러네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법인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의 내막을 이제 파헤쳐봤습니다. 아직 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말을 따로 내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을 쭉 함께하면서 지금 현재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갑자기 한 줄 평이 남았어요. 네. 찐막내 우리 장 국장님 먼저 한 줄 평 준비했어요? 예, 오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왔는데 예. 오늘 딱 상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서요. 라젠카 세이브 어스. 그래요. 예. 도와주십시오. 예. 부금을 깔아주십시오. 저는 확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둘만 이해 못하는. 아니 그 저기 시청자분들 좋아하십니다. 아, 자 우리 우정 박사님 한 줄 평. 저는 발본 세관이라고 잡았는데요. 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인권 유린에 관련돼서는 무관용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발본 세권. 네. 발본 세권이 현재까지 승. 자 우리 저는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의 인권을 지킵니다. 아 맞아요. 1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발본 세권이 1위였는데. 맞아요. 그 차이와 이게 한번 해봐야죠. 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현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진짜 해보게 됐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참 많이 복잡하더군요. 예. 긴 시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협업이 돼야 될 거, 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해나가야 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죠. 네네. 자 이번 방송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빅벙커는 각종 의혹과 정황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우지영 박사님 한 줄 평처럼 발본 세권 될 때까지 취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되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